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5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 안에서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를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이 올려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중요한 건 시장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오늘 이 점 제대로 짚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 간밤에 마무리된 상황을 보니까 안도 랠리를 펼쳤다고 합니다. 기분 좋은 상승이 좀 나와줬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외신들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일제히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FOMC 결과를 봤더니 추가적인 긴축 시그널을 내비치자 시장이 안도를 한 건데요. 개장 초에는 FOMC 결과를 앞두고 관망세가 다소 짙었지만 오히려 FOMC 결과 발표 이후에 시장은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면서 미국 증시가 극심한 변동성에 시달릴 것으로 봤는데요. 11개 섹터 중에 유틸리티 그리고 헬스케어를 제외하고 9개 섹터가 모두 올랐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지수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죠. 먼저 다우존스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0.6% 올랐고요. 나스닥은 1.51% 오르면서 기술주의 투심이 살아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P 500은 0.95%, 1% 가까운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술주는 최근 증시 변동성의 중심에 있는데요. 그동안 고성장세를 바탕으로 높은 밸류에이션이 있었던 만큼 최근에는 밸류에이션이 대폭 축소된 상태라는 점 확인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는 의견도 있는 만큼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애플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애플은 0.11% 소폭의 상승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룹캐피털의 한 애널리스트는 애플 아이폰 판매량이 월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고요. 목표 주가를 $210에서 $18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또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1.12% 오르면서 마쳤는데요. 연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 시장 진입의 가능성을 시사한 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알파벳 A는 0.16% 반면 조정을 받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을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최초의 실물 패션 소매점을 열었다고 합니다. 이에 주가가 반응하면서 2.57% 크게 올랐고요. 테슬라는 4.88% 오르면서 간밤에 가장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성장주 투자의 대표주자로 꼽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기술주 조정에도 저가 매수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추가적으로 로크와 줌도 저가 매수를 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5% 급등이 나왔는데요. 정규장에서는 급등이 나왔지만 시간외 거래에서는 급락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이 배경은 실적에 있었는데요. EPS가 65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5.58% 하락을 했고 게임 기기의 그래픽 칩 수요 둔화 그리고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해 볼까요? 3.67% 내리면서 좀 증시가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반면 WTI는 0.5% 소폭 올랐습니다. 원유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드라이빙 시즌으로 원유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점 체크가 필요하고요. 이어서 금값은 지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지만 FOMC 결과를 앞두고 어떻게 맞췄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0.72% 내리면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게 금값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 특징주 흐름 하나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소매업체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논란이 많은데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면서 특히나 콜스 인수전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콜스는 11% 넘게 오르면서 인수전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딕스 스포팅 굿즈는 9.69% 급등을 했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매크로 악재를 거론하기도 한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갭을 살펴보면 12% 급등을 하면서 간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여파로 인해서 가파르게 하락한 만큼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하지만 최근 시티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한 점도 함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젤리언트 테크놀로지스 살펴볼 텐데요. 간밤 가장 부진했던 종목이었습니다. 3.24% 밀리면서 마무리 지었는데 예상보다 저조한 매출에 반응하면서 급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웬디스 살펴보면 동사 지분 19.4%를 보유한 트리안 펀드가 M&A 가능성을 거론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9.77% 급등했습니다. 다음으로 익스프레스 살펴보시면 6.72%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작게 나타난 등의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러면 간밤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외신들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FOMC 발표부터 확인을 해볼 텐데요. Fed embraces 50 basis point rate hikes in June, July to curb very high inflation. 연준의 대다수 위원은 다음 두 번의 회의에서 50bp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준은 또한 모든 참석자가 물가 안정을 회복하는 데 주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해서 금리 인상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를 통해 정책 기조를 중립적인 위치로 이동시킬 것을 시사했는데요. 모든 참석자가 대차 대조표 축소를 지지했고요. 특히나 이후에 장기적으로 SOMA, 즉 연준 공개시장 계정의 포트폴리오를 국채로 구성되도록 주택 저당증권 매각을 고려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봤습니다. 단 MBS 매각은 사전에 발표할 것을 시사를 했고요. 몇몇 참석자들은 대차 대조표 축소 관련 위험이 남아있다고 봤는데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는 2%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음을 시사를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고점에 이르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이어질 긴축 정책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연준이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분석은 신승용 대표께서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Jim Cramer's advice for how to invest during a recession. There's always a bull market somewhere. 네, 언제든지 bull market이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강세장의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한 겁니다. 최근 경기 침체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을 종목 체크를 해봐야겠죠. CNBC의 매드머니 진행자 짐 크래머는 경기 침체 주식을 버리기보다는 주식을 오히려 매수해야 한다고 권고를 했습니다. 핵심은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기에 어떤 회사가 잘했나라면서 슈퍼마켓을 지나갈 때 어떤 종목이 보이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고요. 경기 침체도 양치질은 하고 머리를 감는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즉 필수 소비재 섹터에 주목하라고 말을 한 건데요. 60년 동안 배당금을 늘린 프록터앤드갬블 그리고 불경기에도 매출이 떨어지지 않는 코카콜라 등도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웰스파고의 애널리스트는 비슷한 의견을 내비쳤는데요. 하락장에서 에너지 방어주가 아웃퍼폼하면서 모멘텀 종목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때 방어주는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유틸리티를 뽑았고 또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엑슨모빌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방어주 투자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 stock launch Dick's Sporting Goods, Wendy's and Nordstrom. 네, 간밤에 실적 발표를 했던 종목들 그리고 각종 좀 논란이 됐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네, 먼저 살펴볼 종목은 딕스 스포팅 굿즈입니다. 연간 순이익 전망을 하향하면서 주가가 14% 급락을 했는데요. 이런 소식에 개장 전 거래부터 급락을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2.85달러로 집계한 예상치인 2.48달러를 웃돌았는데요. 이 관련해서 살펴보면 로렌노바트 딕스 최고 경영자는 불확실한 거시 환경에서도 회사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전환하겠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웬디스는 M&A 가능성을 언급하자 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 목표 주가는 23달러 유지했습니다. 한편 노드스트롬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경고를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 기업들의 주가 흐름 살펴보신 후에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주요 외신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의사록이 공개된 뒤에 안도 랠리를 펼쳤다고 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바로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시나 FOMC 정례회의 의사록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나요? 네, 시장에서 일단 예상했었던 부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앞서서 우리 도앵커 말씀하셨다시피 그 발표 이후에 조금은 좀 안도 랠리가 상당 부분 펼쳐지는, 그래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일단 시장의 관심 두 가지였죠. 과연 그 빅스텝, 이 자이언트 스텝으로 전이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양적 긴축에 대한 의견이 어떤 의견이 오고 갔을까. 결국 이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빅스텝 부분은 시장의 어떤 그 전망치, 예상치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으면서 시장 안도 랠리가 이어졌었고, 양적 긴축 관련해서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점. 오히려 이제 점점 지난밤 오늘 새벽 발표되었던 그 의사록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그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이런 좀 그 스탠스 자체가 조금은 좀 시장의 안도감을 상당 부분 줄 가능성이 높겠다. 오히려 시장의 관심 부분은 금리 인상 속도보다는 이제 그 양적 긴축이 과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겠느냐, 이쪽에 관심을 상당 부분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양적 긴축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들여다본다라면, 양적 긴축의 주요 경로는 모기지 채권입니다. 주택 그 베이스드 시큐리티가 되겠는데, 결국은 대차 대조표를 3년 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한다. MBS 매입을 결국 다음 달부터 한 달에 175억 달러씩 줄여나가면서 이 부분 점차 확대해 나가면서 9월에는 한 달에 350억 달러를 축소를 하겠다. 줄이겠다. MBS의 매입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MBS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이고, 최근 미국의 30년 모기지 금리의 추이를 좀 살펴보시게 되면 연초에 한 3%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이 지금 현재는 5.4%, 5.5%에 육박할 정도로, 물론 한 달 전에 가파르게 상승한 이후에 5월 들어서 다소 안정화 양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5.5%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MBS 시장은요, 두 가지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택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가계 가처분 소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정리를 좀 해드리면,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주택 거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주택 관련된 지표들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 신규 주택 건축 모두 2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만큼 주택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반면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가계, 가처분 소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오늘 저녁, 내일 저녁 가계 소득에 대한 지표, 물가 지표 발표 예정에 있습니다. 이를 놓고 시장 상당 부분 귀추가 주목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될 것 같은데요. 모기지 금리가 상승을 한다라면 일단 집을 구매하거나 집을 월세를 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일단 주 중에서 의와 식을 제외한 주거와 관련된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된다라면 이는 결국은 소득이 일정하다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가계,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의와 식, 필수 소비재를 제외한 내구 소비재의 수요 둔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MBS 금리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적 긴축
경로가 MBS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고요. 이 부분이 주택시장으로의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가계 가처분 소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결국은 IT와 가전 등의 내구 소비재의 수요 둔화 가능성을 분명히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의사록 내용과 더불어서 좀 체크해 봐야 될 부분들 집중적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연준 의사록의 내용이 이렇게 합의가 된 데에는 어디까지나 미국 경제에 대한 뭐랄까요, 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중요하게 또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 것들을 보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수정치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7일에는 현지 시각 기준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외에 실질적으로 개인들의 소비가 좀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필요한데 어떻게 좀 예상이 되시나요? 예, 일단 중요한 부분이 오늘 저녁에 미국의 1분기 GDP 전망치는 1.3% 하락. 전 분기 대비해서 전분기 1.4%에 대비해서는 조금 좀 개선되어지는 그런 모습. 여기에 이제 그 1분기에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물가 지표가 발표 예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내일은 실질적으로 4월달 전분기 1분기가 아니라 이제 그 2분기의 시작점이죠. 4월달 PCE 물가 지표의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 여기에 상당 부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밤에 있었던 오늘 새벽에 있었던 5월 FOMC 결과 그 회의록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여기에 더 연장성상에서 시장의 관심은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결국 내일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에 발표가 될 미국의 2분기의 첫 번째 달이죠. 4월달 PCE 물가지표의 발표. 근원 PCE가 전망치 4.9%입니다. 이게 2월 달에 5.4%, 3월 달에 5.2%. 잘 보시게 되면 점점 그 상승폭이 물가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전망치인 4.9% 내외에서 그리고 지난달인 3월 달 대비해서 낮은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된다라면 시장은 다소간 상당 부분 더 나아가는 안도랠리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인플레이션 자체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면서 시장에 그 어떤 그 향후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감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은 오늘 새벽에 발표된 FOMC 회의록 발표와도 크게 무관하지 않은 그림. 가능한 한 시장에서 걱정했었던 자이언트 스텝은 배제가 되고 빅 스텝 수준에서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이 된 이후에 중립적인 금리 스탠스가 유지될 것이다라는 그 부분을 오히려 FOMC 연준 위원들은 선호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스란히 내일 저녁 정도 우리 시간으로 내일 저녁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가부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시장 내 최대 관심사는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코로나가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에는 중국발 경기 둔화 그 자체가 자리 잡게 되면서 물론 이제 그 중국발 봉쇄 다소간 좀 완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죠. 근데 하지만 지금 현 중국발 경기 둔화 이 부분은 앞으로 최소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더 시장에 좀 악재로서 자리 잡을 가능성, 잠재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은 충분히 생각은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신호 내지는 평가가 이번 주말에 시장으로부터 서서히 불어닥쳐 온다라면 다음 주 우리 시장 상당 부분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의 흐름 전개 가능성 높을 것이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렇습니다. 필수 소비재냐 내구 소비재냐. 결국 관심은 필수 소비재로 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에너지와 주거 비용이 계속 상승하고 그 고공행진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래로 하향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라면 앞으로 계속되는 가처분 소득 감소에 대한 우려감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제 여름철 운전 시즌이 도래를 하게 됩니다. 여름철에 여행을 많이 가고 그러면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 소비가 많은 휘발유 소비가 많아지게 되는 하이 드라이빙 시즌의 도래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이는 가처분 소득 그러니까 내구 소비재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둔화시키는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5.5%에 육박하는 모기지 금리는 계속되는 나의 이자 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내구 소비재의 수요 둔화 가능성 충분히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대신에 의류나 식료품 즉 생활 필수품에 대한 소비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데 여기에는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뭐 그 엔데믹 전환에 따른 뭐 미국에서 언더아머랄지 뭐 딕스포츠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 변화, 저점 인식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다. 이 부분도 우리 시장에 앞서서 그 박캐스터가 말씀을 해주신 것도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지금이 오히려 필수 소비재 그리고 야외 활동에 대한 관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시기가 이제 앞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따라서 엔데믹 전환에 대한 야외 활동이 증가할 것이다. 반면에 팬데믹 수혜였던 IT와 가전의 수요 둔화는 전반적인 가처분 소득이 조금씩 좀 부담을 갖게 되면서 내구 소비재의 수요는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 시장을 같이 한번 공감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네, 투자의 방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소비재 안에서도 필수냐 내구냐 골라야 한다면 필수 쪽에 방점을 좀 찍어주셨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오늘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 열리는 금통이라서 많은 분들이 집중해서 결과를 지켜볼 것 같은데요. 기준금리 다시 인상할지 관심이 또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시장 전망치는 뭐 당연히 이제 인상 쪽에 무게가 실리고, 근데 이제 관심은 과연 베이비 스텝이냐, 25bp냐, 아니면 빅 스텝, 50bp냐에 일단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빅 스텝 가능성, 이창용 신임 총재가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빅 스텝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겠느냐. 지난밤 발표되었던 오늘 새벽 발표되었던 FOMC 의사로. 여기서도 일단 현재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더 자이언트 스텝까지 갈 가능성은 상당 부분 배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런 속에서 6월 FOMC가 6월 14일, 15일 개최 예정에 있죠. 그 전에 하는 5월 금통이 아무래도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겠다. 이렇게 시장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은 유지하되 그 인상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의 예상을 넘어서지 않는 수준에서 빅스텝 여부는 아무래도 7, 8월까지 경제 지표를 좀 관망한 후에 판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 시장에 많이 나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금 현재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는 베이비 스텝 25bp 정도의 상승 그 상승 속도는 아무래도 5월, 6월 지속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결국은 이번 주말에 있을 인플레이션이 과연 정점을 통과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소비자 물가 지표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게 된다라면 빅스텝, 미국의 빅스텝 빠른 속도로 몇 달 유지한 다음에 중립적인 통화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는 부분, 여기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 같지 않고 우리나라 역시 베이비 스텝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하지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금통위의 금리 결정은 물가 그리고 외국인, 환율에 상당 부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그러니까 그 금리를 동결하게 되면 지금 1,260원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 상당 부분 급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베이비 스텝 정도에서 그 환율을 적당하게 안정화시키고 1,260원, 1,270원 사이에서 안정화를 시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입 물가도 지금 현재의 수준에 안정화를 도모하고 외국인 수급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이다. 중요한 것,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한다, 못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이 지속된다,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너무나 명확합니다. 비용 전가가 되는 시간 격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우리나라 5월 20일까지 올해 누적 무역 적자가 무려 100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부분이 왜 생겼을까? 결국은 제품 가격과 수출 가격에 가격 전이를 못 시켰기 때문이다 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 부분들 결국 비용 전가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미국 시장에서도 종목별로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베스트바이가 그랬고요. 노드스트롬이 그랬고, 월마트, 타겟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 시장에도 이런 영향 분명히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가격 전이가 용이한 업종, 궁극적으로 얘기를 한번 본다라면 경기 소재 중간재 정도가 되지 않을까, 비철 금속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 가져보게 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코스트 푸시 타임 레그에 꼭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투자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이 또 중요한 이유가 또 미국의 영향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들을 또 다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 힘든 것 같습니다. 5월에 외국인들이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간 걸 보면, 다음 이슈로 좀 이야기를 넘어가자면요. 5월에 코스피 200 정기 리밸런싱이 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앞두고 편입 편출이 되는 종목들에도 수급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 이 히든 이슈 풀어주시죠, 대표님. 예, 엊그저께 이제 거래소에서 코스피 200 지수, 코스닥 150 지수에 들어가는 종목들 편출입을 확정을 시켰습니다. 정기 변경은 6월 10일,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보름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 인덱스 펀드들은 문제가 되겠어요. 패시브 펀드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MSCI 한국 지수에서 현대중공업이 신규 편입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 매수액 4천억 원이 넘게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 생겼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라면 지수 편출입과 관련된 소위 말한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들에 대한 수급 강도를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다. 편입 종목 7개, 편출 종목 7개가 됩니다. 여기서 인덱스 효과가 크게 나타날 부분들, 결국은 메리츠 화재 쪽과 한일 시멘트 쪽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시장에서 지금 펀드들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패시브 펀드, 인덱스 펀드의 비중이 한 70% 되고요. 액티브 펀드, 그러니까 그 인덱스와는 별개로 그냥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테마 펀드가 한 30% 정도 됩니다. 기관들, 연기금은 당연히 패시브 펀드를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연기금의 수급 변화, 종목별로 7개, 종목 편입 종목에 대한 어떤 그 7개들에 대한 그 수급 영향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다. 지금 현재 이 상황,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의 구성, 조금 좀 편하게 가고 싶은 포트폴리오의 구성, 결국은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여기에는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지수 편입 효과를 노려보는 이번에 새롭게 지수에 편입이 된 7개 종목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와 맞물려서 오늘장 전략,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수요 관점과 공급 관점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실물 경기 속에서. 수요 관점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여기서는 가처분 소득과 고용에 대한 관심을 갖추면서 결국은 필수 소비재에 대한 관심을 자연스럽게 넘어오게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정점, 공급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봉쇄를 서서히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엔데믹 전환 과도기에 들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세계 경제가 다시금 조금 좀 위축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다가 다시금 활성화되어지는 그런 가능성,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한 여름철이 도래하고 있다. 이 부분 관심 가지시면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인플레 정점을 통과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중국 봉쇄도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조금 좀 편안한 퀄리티 성장주에 대한 관심은 좀 가져가자. 그 중심점에는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편승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 5가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책 방향성에 대한 투자, 안정적인 성장에 대한 투자, 그리고 기술주에 대해서는 성장기를 진입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엔데믹 수혜주에 대한 관심,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비용 전가가 쉬운 업종에 대한 관심. 결국은 최근에 이제 그 르가드 그 ECB 통화정책 회의 르가드 총재 이제 그 50bp 가능성 마이너스에서 이제 확실하게 플러스 금리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죠. 미국 FOMC도 6월 14, 15 남겨놓고 있고 우리 한은금통위도 오늘 잠시 후에 개최 예정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율 방향성에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환율 시장이 그 나라의 통화 정책 명확하게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는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환율 방향성 계속해서 예의주시하자라는 점과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시장 조금은 좀 쉬운 그런 전략을 구사해 나가시는 안정적인 전략을 구사해 나가시는 그런 해안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황예수 차장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로 들어가 볼 텐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어제 날짜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누리호 2차 발사 예정일을 다음 달 15일로 확정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누리호 이제 1차 첫 번째 발사에는 중간 정도 이제 중간 실패를 또 했기 때문에 아쉬움이 더욱 더 컸었는데요. 2차 발표일이 좀 확정이 되면서 이벤트가 됐습니다. 관련돼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이 증시 이벤트 어떻게 풀어볼까요? 우선 누리호 같은 경우 작년에 1차 발사와 함께 지난 정부와 함께 현재 정부까지 우주사업 확장에 대한 육성 의지가 표출되는 이벤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국내 윤석열 정부가 우주사업, 우주항공 쪽에 이렇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산업이 그동안 정부와 국가를 주도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민간 업체 위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국내 같은 경우도 이런 기술 격차를 빠르게 따라잡기 위한 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국내도 민간업체 주도의 사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과기부에서 누리호 2차 발사 일정을 발표를 했고 달 탐사선 관련된 프로젝트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벤트는 꾸준하게 올해 같은 경우 지속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종목을 선택하시기가 힘들다면은 우주항공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종목 같은 경우 그리고 업종 같은 경우는 우주항공 쪽은 방산업체 그리고 우주항공 부품을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를 선별이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관련된 업체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산 쪽에서와 항공을 같이 영위하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한국항공우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우주 사업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성장 모멘텀이 조금 더 쪽에 부각을 두신다면은 제노코를 관심 종목으로 두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들은 증시 이벤트가 소멸되면 그 매력도가 떨어지는지도 궁금한데요. 딱 발사일까지만 전략을 저희가 구사하면 될까요, 차장님?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런 이벤트 말씀해 주신 대로 누리호 1차 발사 전에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슈팅이 나오고 이벤트 소멸 이후엔 주가가 약세를 고정을 보이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분명 올해 같은 경우도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우주항공 관련된 업체의 주가 흐름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정부 정책과 굉장히 일치하는 방향성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누리호 발사 이후에도 달 탐사선 발사 그리고 민간업체 주도의 우주항공 개발 사업이 계속해서 영위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누리호 발사 이벤트가 끝난 이후에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관련된 종목에 대한 선별 작업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시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누리호 2차 발사 관련돼서 이제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의 전략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계속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바로 민간 주도 경제 성장 이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여기와 관련돼서 대기업들이 잇따라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삼성이 5년간 450조 원 그리고 현대차는 3년간 63조 원을 미래 신사업에 투자하겠다. 또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관련 계열사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어느 쪽을 좀 먼저 선별해서 보는 것이 좋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450조를 5년 동안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투자 고용 계획을 동시에 5월 2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하는 섹터로는 그 반도체와 바이오, 신성장 IT 쪽에 그 포커스를 두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자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그 450조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그 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통해서 그 반도체 사업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그런 구상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팹리스와 파운드리 분야, 특히 향후 성장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그 투자를 공격적으로 나타난 그 발표를 하면서 이쪽에 추가적인 그 반도체의 먹거리를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투자와 관련돼서는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관련된 그 반도체 장비업체, 소공정 장비업체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한 삼성그룹 같은 경우 바이오 쪽 그 제2의 반도체를 현재 키우고 있는 부분이 그 CDMO 바이오 쪽 사업인데요. CDMO 같은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어떤 국가 안보 산업으로 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인 상황입니다. 따라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그 현재 건설 중인 4공장이 완료가 되고 추후적으로 5공장과 6공장의 증설이 나타나게 된다면 생산 능력이 거의 압도적인 세계 1위 업체로 도약을 하게 되는데요. 이쪽 분야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텍사스 증설에 나서게 된다면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CDMO 업체의 그 CMO 관련된 사업을 여러 국내에서도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의 이런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글로벌 1위로의 그 확고한 지위를 누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의 투자 관련돼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또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삼성의 그 투자를 통한 건물 증축이라든지 증설 관련돼서는 삼성물산 역시 조금 관심을 가지실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그룹의 어떤 투자 계획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는 전동화 그리고 친환경 기술을 우위하겠다는 것이 그 골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동화 분야에 16조 2천억 원 그리고 그 미래차 신사업 분야에 8조 9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는데요. 현대차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순수 전기차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PVV 목적 기반 차량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관련돼서는 기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그동안의 생산 내연기관 위주로의 생산 설비에서 이제는 미래차의 생산 설비로 넘어가는 과도기고, 또한 미국향의 투자를 굉장히 높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는 현대그룹에서 기아와 현대글로비스가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대규모 투자를 예정해 두고 있는 기업들과 관련돼서 수혜를 좀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분야를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종목명도 나온 것 같은데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와 더불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미니 이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원자재의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서 그게 그대로 부담으로 다가오는 기업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이어와 관련된 기업들이 그 부담을 그대로 좀 안고 있어서 앞으로 전망이 어둡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런 인플레이션이 기업 이익에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적 발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일부 소비재 업체들이 이런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실적이 발표가 됐고, 국내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원자재 가격이
그 고무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그 타이어 업체들의 실적이 계속 조금 안 좋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이어 업체 같은 경우는 원재료, 스타디엔 가격 상승이 단기간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지지 않고 적어도 올해 3분기까지는 이런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타이어 업체들의 같은 경우 또한 이런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그 비용 상승을 가격 이전시키기도 어려운 산업 구조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조금 이익 성장이 올해 하반기까지도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런 그 원자료 단가가 좀 1% 정도만 내려 하락하게 되더라도 영업이익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면서 타이어 관련주에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원재료, 특히 부타디엔의 가격 흐름을 체크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어 업체의 주가 전망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트증권의 황혜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솔직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푸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솔직하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 직접적인 투자 방향을 또 설정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OMC 의사록이 결정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상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긴 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중요한 건 시장의 반응인 것 같거든요. 지난 5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을 때도 나온 직후에는 시장의 반응이 좋았지만 다음날 바로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FOMC 의사록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궁금한데 일단 의사록 공개와 관련돼서 이사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게 금리 부분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부분이었는데요. 금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음 2회 회의에서 50bp의 금리 인상이 적절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은 기존에 예상되었던 금리 인상의 폭과 횟수다 보니까 시장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대차대조표 축소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때 시장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모르겠다라는 코멘트를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차대조표 축소에 대한 진행이 됐을 때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될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반등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전기차와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시장이 강세를 나타내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 에너지 업종이 강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S-오일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뚜렷하게 시장의 주도주로는 등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 에너지주와 연관해서는 미국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는 시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되려 지금 시장이 안정화되면은 과대 낙폭된 종목들, 소위 말해서 바이오와 관련된 업종 또는 이제 그 성장주 중에서도 메타버스 이렇게 이러한 업종들을 다시금 한 번은 챙겨볼 시기가 된 것으로 보이고 시장에서 워낙 이 부분은 수급이 비어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유입이 됐을 때 반등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의사록에서 공개된 부분 중 중요한 부분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특징주로 볼 만한 게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이오 업종을 언급드렸는데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영위하는 셀트리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실적이 나아진다 또는 이제 해외에서 수출이 느니까 봐야 되는 시기다. 이러한 부분의 언급보다는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수급이 비어 있는 게 바이오와 메타버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 수급에 따라서 시장이 수급이 비어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기존보다 아주 강한 수급이 유입이 되지 않더라도 반등세가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매 관점에서도 적용해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기관의 동시 매수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 그 매도세 같은 경우는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가 최근에 그런 수급 흐름, 그러니까 5월에 16일 이후부터 했을 때 기관 외국인의 매수가 가장 크게 유입되는 그런 수급이 나타났기 때문에 매매 관점에서 접근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대는 14만 6천 원에서 15만 원대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현재가가 15만 3천 원인데 약간 현재가보다 낮은 매수 구간을 드린 이유는 종목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어제 반등, 최근에 반등이 이어졌을 때 한 번은 조정을 소폭이라도 보이고 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매수를 해서 길게 들고 간다, 이게 뭐 실적이 좋아지니까 아니면 뭐 수급이 좋아지니까 그런 관점보다는 매매에 대한 그 수익률을 정해두고 좀 그 매매의 일정에 대한 폭을 좀 짧게 하면서 수익률을 챙기며 대응하는 게 필요한 시장, 그리고 필요한 종목이라고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에서 키워드 바이오와 메타버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이오 안에서 오늘의 특징주로는 셀트리온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이슈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누리호 이야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앞서 다른 전문가님도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누리호 2차 발사일이 확정이 된 것과 더불어서 이게 또 큰 증시 이벤트이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와 관련돼서 어떤 코멘트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누리호 2차 발사의 발사일은 6월 15일로 확정이 됐다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기상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사 예비일은 16일에서 23일로 설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발사 이전에 우주 항공주에 관심이 필요하겠고요. 통상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주가가 미리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벤트 일자에 뭐 한 주 또는 2주 이전부터 종목들이 반응을 하면서 상승을 하고 그 발사를 하는 시점 또는 뭐 발사의 성공 실패 여부에 따라서 이 종목들의 한 번 더 변동성이 확대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전에 누리호 발사 같은 경우는 되려 발사한 이틀, 3일 전에는 주가가 차익 실현이 나왔다가 발사를 하는 하루 전, 당일 이렇게 주가가 다시금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여기에서 해석을 해본다고 하면은 미리 지금 시장의 조정이 나와 있고 종목들 같은 경우가 크게 미리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편하게 실적이 뒷받침되고 누리호와 관련해서 실제적인 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추려서 살펴볼 만한 구간이다 보니 오늘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돼서 굉장히 수혜주로 부각이 될 만한 종목들 거론이 많이 되고 있는데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세트랙아이입니다. 세트랙아이 같은 경우는 기존의 그 천령 위성 발사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험이 있는 전통적으로 위성 부분에서 강자로 부각된 기업이고요. 중소형 위성 솔루션 관련 전문 업체입니다. 위성 본체 그리고 탑재체, 지상체 등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고 수출 비중 같은 경우가 60%를 상회를 했다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은 내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번에 그 누리호 2차 발사 일정과 맞춰서 살펴볼 만한 종목이겠고요. 현재 시가총액은 약 4,400억 원입니다. 주가 흐름을 놓고 살펴봤을 때 저희가 실적과 시가총액을 연결을 해보면은 그렇게 비싼 구간은 아니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 강세를 나타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나타냈었고 그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의 프리미엄이 세트랙아이까지 함께 도달을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가는 48,800원입니다. 저희가 가격으로 실적의 하단
이런 거를 이 종목에 적용을 하기보다는 기술적인 접근에서 대응을 하는 게 나아 보이고요. 현재는 상승 추세에 있다가 약간 조정 추세에 돌입을 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46,000원 가격대에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리호 발사와 관련돼서 수혜주로 거론이 될 수 있는 종목 중 오늘의 특징주 세트랙아이 가격 전략까지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우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부터 오늘 국내 작전까지 짜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가능한 부분은 저희 매매 시그널 통해서 인사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